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았던 추석 연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다음 달 황금 연휴와 단풍철을 앞두고 대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경선에서 처음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공약 베끼기 의혹에 윤석열 후보는 공약 설계 참여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유 후보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는 등 두 후보의 공약 표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분 1%의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은행법에 따라 민간 분양을 독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보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병우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확진자 수가 치솟았습니다. 3,273명.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당초 20일쯤 이번 4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정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처음으로 각각 1,000명 넘게 발생하며 확산세를 주도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공휴일이 많아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66명 늘어 전체 감염자는 659명이 됐습니다. 많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손님들도 불안해하시고 손님도 많이 줄었어요. 서울 중구시장 관련 확진자도 244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장과 병원 감염이 확산하면서 서울과 경기 확진자는 처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이 확산세를 주도하며 전체 확진자는 발병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무서운 확산세는 당초 이달 20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란 정부 예측과 크게 차이납니다.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모임 규모가 확대되고 추석 연휴를 계기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델타 변이의 유행도 원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이미 감염되는 특성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는 38%를 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은 20대에서 40대가 차지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은 왕성하지만 접종 완료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감염에 취약한 겁니다. 정부는 숨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의 정점이 도대체 어디일지 일상 회복 단계로 갈 수는 있는 건지 김우주 고려대 교수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코로나 확산 기세라면 확진자 수가 4,000명, 5,000명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3,000명을 넘었는데 이건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인구 이동 영향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수도권에 늘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추석 연휴에 인구 이동, 휴양지 이동, 또 잠복기 지나서 다음 주에 이제 4,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고 또 10월에 들었으면 저 국경일 이틀 있고 대체 공휴일 있고 네. 단풍철을 맞아서 많은 또 인구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온도하고 습도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생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기침이나 비말이 마르면서 에어로졸이 있어요. 공기 감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 겨울에 5,000명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정부 방역 당국이 이번 기회에 얼마나 확실한 방역 대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산세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애초에 정부가 한 5일에서 20일쯤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예상이.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방역 당국의 예측이 빗나간 것은 뭐 종종 있어 왔죠. 작년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정부 당국이 1차 접종률 70% 달성하면 마치 환자가 줄고 위드 코로나 갈 것처럼 희망을 했었는데 사실상은 1차 접종률 70%로 확산세가 줄어들 그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네. 이스라엘, 영국,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율을 70% 넘고 부스터샷까지 했는데도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서 다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접종 완료율만 강조했던 것이 예측이 빗나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하고 대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김우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우려했던 것처럼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며 전국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황금 연휴를 잇따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급해진 정부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윤경 기자 리포트 보시고 교수님과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유흥업소. 지난 20일 이곳에서 일하던 베트남 여성이 확진된 이후 같은 국적의 손님과 종사자, 가족 등으로 전파되며 관련 확진자는 165명까지 늘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모임이 베트남인들의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걸로. 추석 연휴 가족이나 지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가 잇따르며 비수도권 확진자는 733명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는데 최근 일주간 확진자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천절과 한글날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어 전국 대확산이 우려됩니다. 향후 적어도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하지만 제주와 강원 등 관광지 숙박시설은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 80% 이상 차 있어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죠. 정부는 다음 주에도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거리두기 실천력과 접종률 등에 따라 확진자 발생 수준은 달라질 거라며 거듭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교수님 방금 보신 정은경 청장 그 브리핑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니까. 네. 물론 이제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는 했습니다만 네.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교수님. 예.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거리두기 조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거리두기 4단계는 7월부터 3개월간 했지만은 예.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뭐 7월에 거리두기 할 때부터 이미 이 델타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또 2,000명대에 올라섰고 지금 3개월 한 결과 3,000명대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백신 효과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1차 접종만으로는 30% 예방 효과입니다. 그리고 2, 3월에 접종받았던 분들은 항체가가 떨어져서 지금 돌파 감염이 속출해서 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집단 발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한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을 대폭 바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4단계인데 수도권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서울 뭐 1,200명, 경기도도 1,000명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4단계를 지금 계속 3개월 동안 하는데도 이렇게 는다는 얘기는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당장 다음 주말에 개편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거리두기 개편안을 대폭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4단계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우주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전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2만 명의 표심이 걸린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선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호남 지역 첫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했다는 점은 정치적 의미가 커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면서 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대상으로 진행된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47.12%를 얻으면서 첫 승을 거두면서 반전의 계기는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6.95%를 얻어서 6연승에는 실패했고요. 추미애 후보가 3위, 그리고 김두관, 박용진 후보가 각각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선 현장엔 양측의 지지자들이 각각 이재명과 이낙연, 화천대유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흠없는 후보로 당당하게 가라고 호남이 명령해달라고 호소했고, 결과 발표 직후엔 첫 승을 안겨주셔서 감사하다. 후보의 진면목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아시게 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개혁 대통령을 호소했던 이재명 후보는 발표 직후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라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면서 대장동 개발을 두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 제기된 후 첫 지역 경선인 만큼 양 캠프는 이번 호남 경선 결과가 향후 부울경과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경선 현장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1위에 오르면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남 지역의 표심은 민주당 경선 흐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경선 결과의 의미를 권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의 싹쓸이 승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장동 비리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발토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의혹의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일단 첫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공공한수액이 왜 그리 적냐며 대선 개입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누적 득표율에선 아직 두 후보 간 격차가 큽니다. 이낙연 후보가 34.2%, 이재명 후보가 52.9%여서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려면 차이를 더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자 최대 승부처란 점에서 오늘 결과가 향후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북 지역 경선을 진행하는데 광주 전남 개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내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공약 표절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고 공격하자 윤석열 후보는 해당 공약 설계에 참여한 48명 전원의 명단을 발표하며 응수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절 논란에 오른 건 윤석열 후보의 군 복무자 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공약입니다. 전부 일일이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정책이 이제 그분들이 윤 의원님의 그 정책 참모들이 그 군에 전역한 사람들 인터뷰해서 만들었다고요? 네. 아 그러면 수십 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인터뷰 결과를 좀 주십시오. 아니 진짜요. 윤 후보 측은 오늘 공약 설계자와 공약 수립 과정 인터뷰 참가자 48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동문서답이라며 인터뷰 결과 분석 자료를 보자고 했고 그런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제가 보면 그럼 제가 수긍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윤 후보 측은 유 후보의 19대 대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베낀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다는 논란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샀던 홍준표 후보는 오늘 SNS에 나는 이재명 후보처럼 부자들을 증오해본 적이 없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지분 1%의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은행법에 따라 민간 분양을 독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화천대유가 특혜를 보는 구조로 짜여
짜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윤서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완공된 성남 대장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화천대유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2,256채를 분양했습니다. 땅의 넓이는 12만 8,879제곱미터. 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약 3천억 원 안팎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보유한 지분은 단 1%였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업에는 7개의 민간 사업자가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은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는 업무용 외엔 부동산을 가질 수 없다는 은행법에 따라 1%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주택 사업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를 출자자로 만들고 거기다가 사업권을 하나 준 거죠. 악용을 했죠. 출자자들이 합의하면 토지 우선 공급 권한을 정할 수 있다는 부동산 시행령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소수의 개인 투자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야당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드라마 속 위선자의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의혹을 토건 기득권의 꼼수로 규정하고 논란에 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평등한 룰을 말하며 자신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수의 죽음과 한 명의 대박이라는 오징어 게임 속 위선자들과 꼭 닮았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대장동 개발은 상 받을 일이란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 감옥에 갈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갑받을 일이 아니고 그게 상 받을 일이라면 본인이 특검을 자처해야지.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야당의 의혹 제기는 토건 기득권의 꼼수라며 피하지 않겠다, 정수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지사 격려를 위해 법정에까지 나갔던 사실이 시의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과거 언론에선 유 전 본부장을 삼국지에 빗대 이 지사의 장비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캠프엔 가본 적도 없다며 언론에서 측근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법조계에는 속칭 도장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임 후 선임계 등의 이름만 올려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걸 꼬집은 말이죠. 법조계의 정관예우 문제를 희화화한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은 이 도장값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이라면서 그 흔한 퇴임식도 퇴임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랬던 권 전 대법관. 불과 2달 뒤 화천대유의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문료만 월 1,500만 원, 10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입니다. 논란이 일자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자문 정도만 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해명은 전직 대법관의 전화 한 통은 수백만 원짜리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로비 내지는 좀 정관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전직 고위법조인의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퇴임 후 5달 동안 16억 원을 벌었다가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했고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지난 2011년 퇴임 후 로펌에서 월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 후보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을 관둔 뒤 고문 변호사 보수로 월 평균 2,400만 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매번 내놨지만 변론 활동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정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 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를 억제하도록. 전관예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전화 한 통에 얼마, 소송에 이름을 넣어주면 얼마,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인 전직 대법관의 도장값이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1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남성에게 격분을 해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 이걸 말리던 다른 10대가 변을 당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유흥주점 유리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출입구 바닥 곳곳에는 범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전북 완주군 한 술집에서 27살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19살 B군은 격분한 A씨를 말리다 수차례 흉기에 찔려 끝내 숨졌습니다. 주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술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는 가해자가 들고 간 걸로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갔었는데 여자친구 문제로 통화하면서 좀 뻐가 났는지 어쩐지 삽수해가지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근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12%는 받지 못하죠. 그런데 연봉 7천여만 원의 직장인이 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이 안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연봉이 7천여만 원으로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연봉 낮은 친구들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소득이 낮은 편도 아니기도 한데 받아가지고 좀 의아해가지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A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이어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현재 가입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과 금융소득,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득 파악 없이 지급이 된 겁니다. 소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고요. 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소득 보완 수단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책을. 그런데도 관련 부처는 지급됐으면 그냥 쓰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수입이 많으신데 받으신 거라서 이게 환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어제 받으신 거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이 좀 되는 거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 수립 때부터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5차 재난지원금. 시행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노인 요양 문제는 일부 가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집에서든 시설에서든 편히 요양하시길 바라는 자식 마음이야 똑같지만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모두가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현명한 대안은 없는지 취재우뚝에서 장혁수 기자와 찾아봤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들어온 거니까 미안함이 크시죠. 가니까 막 목욕도 안 돼 있고 효자손으로 때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든 다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V조선 기획보도로 전해드린 노인 요양의 실태,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 기자 취재해보니 제목 그대로 요양의 그늘이 많이 깊던가요? 예, 당장 2주 전에 송파구에서 80대 남편이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적 활동도 못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간병살인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요양의 경우엔 온전히 간병을 하려면 경제 활동을 그만둘 필요가 있고
있고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지내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 요양이든 시설 요양이든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도 10여 년 전에 도입을 했잖아요. 요양보험 도입 취지는 민간 시장에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목적이었지만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장기 요양 기관이 5,763곳입니다. 이게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데다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좀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돌봄의 질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허가제가 아닌 거군요. 예,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인천의 요양원의 경우에는 대표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또 대표의 부인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 가족이네요. 요양보호사들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제때 치료되지 않아도 관심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출근하면요 소파에 앉아서 농담이나 하고 어르신들 흉보고. 수익 창출이 그분들의 주 목적이다 보니까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이것 때문에 기존 직원분들 한 10명가량을 일시에 해고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네요. 이런 요양시설을 속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인천 가족경영요양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 평가 결과거든요.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네,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나 노인학대 같은 문제들도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외에는 선제적으로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노인 요양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이고 또 현재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좀 절실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좀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제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곳이랑 연계해서 각 서비스 이용 대상자한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고 고충 처리 같은 것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의 질도 높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아직 11곳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누리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의 실태를 한 줄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으면 죄가 없다로 하겠습니다. 이번 요양계획을 준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누군가한테는 돈이 되고 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시간의 문제지 늙고 병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늙음을 죄로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된 건강한 돌봄 서비스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인 광풍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났던 거래소들의 줄 폐업이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거래소 37개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은 빅4 체제가 더욱 굳혀질 것 같습니다. 이 폐업한 거래소에서 미처 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소코인 거래소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줄줄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합니다.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실명 계좌를 만들지 못해 오늘까지 문을 닫은 거래소는 37곳에 달합니다. 중소거래소와 투자자의 유예 요구에도 금융위가 칼을 빼든 겁니다.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들이 복합작용된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폐업 후에도 한 달 동안 예치금과 코인을 빼갈 수 있게 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실제로는 곳곳에서 출금이 막혔습니다. 저는 미리 대형 거래소로 빼놓긴 했는데 게시판에 출금 막혔다는 글도 많이 보이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정보보호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를 받았다고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소위 빅4 거래소뿐입니다. 정보보호 인증을 신고해 코인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는 25곳으로 정리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의 심사를 거친 후 정상 영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백만장자라고 하면 미화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쯤 가진 건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부자 축에도 못 듭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휴양지에서 요트를 타고 근사한 저녁과 화려한 쇼핑을 즐기고
흔히 생각하는 부자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직장인들이 느끼는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강남 쪽이라던가 서울 쪽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현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30대라면은 30억, 이렇게 40대라면 40억, 이 세대의 억이 있어야 어느 정도 부자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산 규모가 40억 원을 넘어야 부자 대열에 들어선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부자도 많아져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리치의 숫자와 은행 예치금도 8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다음에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치의 급상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부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크게 올랐다. 반면 직장인 대부분은 평생 모을 수 있는 자산을 평균 10억 원이라고 답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자 대열에는 결국 오르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권순일 허위 사실의 면죄부 전나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2개월 뒤에 화천대유에 고문이 됐고 또 매달 1,5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논란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의 면죄부를 줬다? 어떤 의미죠? 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재임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요.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받던 혐의는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답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고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 토론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상식이 부합해 보이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도 해당 판결을 두고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 판단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11번째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어도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야당과 법조계에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서 상대방 질문에 허위 사실로 답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판결 뒤에 이재명 지사의 대권 가도는 그야말로 탄력을 받게 되죠. 네, 안희정, 조국 등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판결로 대권으로 가는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다음 달부터 이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직후 이 지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권순일 허위 사실의 면죄부 줬나의 느낌표는 대법관도 내로남불로 하겠습니다. 네. 권 전 대법관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서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형사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 변호사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정작 본인이 이번에 받는 의혹에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홍준표의 MZ 달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MZ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 달래기에 나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2030 세대가 가장 민감한 가치인 공정을 건드리는 실수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캠프 총괄 상황 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논란이 2030 세대 영린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을 한 이 아들 사건이 알려진 뒤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 의원의 아들이 사과했고 장 의원도 캠프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만류로 계속 몸담고 있는 상황이죠. 캠프 내에서도 이 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도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젊은 층에게 실망감을 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Z세대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세대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 와중에 윤 후보가 주택 청약을 모르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윤 후보 측은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살이 넘어서 해서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화성에서 왔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아서 그야말로 무야홍이라는 별칭이죠. 네. 까지 받았던 홍준표 후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 토론회에서 공정 이슈를 촉발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과잉이라고 주장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죠. 네. 토론회 하루 만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다고 물러난 데 이어서 어제는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을 만나서 왜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주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조국 수홍도 그 조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나라 조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입니다. 네, 하지만 하태경 후보는 조국 수홍 이후 홍 후보가 너무 위축된 것 같다며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과거에 그 홍카콜라 시절에 다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홍준표의 MZ 딸내기 느낌표는 킹리젓 가심을 무시하지 마라로 하겠습니다. 홍 기자. 네. 킹리적 가심 무슨 말인가요? 합리적 의심을 말하는 요즘 좀 젊은 세대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로는 민지, 민준이 등 젊은 층에 대한 공감과 청년 공약을 내세우면서 한 발자국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뿐인 후보들, 이 젊은 층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우습게 봤다간 결코 표를 얻을 수 없을 듯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LPGA 투어 엘크루 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 2라운드에서 성유진이 버디 8개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1위 성유진과 2위 김지연이 국민 타자 이승엽과 함께 경기에 나섭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파4 7번 홀, 성유진의 두 번째 샷. 공이 홀 바로 앞에 떨어지며 이글성 버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버디 8개를 몰아친 성유진은 11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날카로운 샷감으로 롱퍼트를 성공시킨 김지연도 5타를 줄이며 선두와 2타 단독 2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예선 1, 2라운드를 통과한 선수는 60명. 마지막 라운드는 프로 선수 2명과 셀러브리티 1명이 한 팀을 이뤄 모두 30팀이 출전하는데 성유진, 김지연은 이승엽과 노승희, 최혜진은 이정진과 동반 라운드를 펼칩니다. 좀 너무 레전드와 치는 게 아닌지 조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마인드적인 거나 좀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골프는 어떻게 치실지. 홀마다 팀의 베스트 스코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저 스코어를 기록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핸디캡 홀로 지정된 8개 홀에서는 셀럽들에게만 한 타씩 줄여줍니다. 선수들은 일반 대회와 마찬가지로 전체 라운드 성적으로 초대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선수들은 상금의 3%를, 팀 우승 상금과 기업들의 각종 후원금을 합친 8천여만 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내일 열리는 최종 라운드에서는 프로와 셀럽들, 별들이 함께 샷 대결을 펼치며
뜻깊은 나눔의 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에는 비도 조금 내렸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으로 비교적 쌀쌀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른 이 노래에 전 세계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가사가 어우러지며 건넨 위로의 메시지는 명연설 못지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품에 나온 달고나와 티셔츠도 덩달아 인기라죠. 세계인들이 K-팝, K-드라마로 지칭하며 우리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랑스럽죠. 이런 성과를 담고자 각종 K-정책들이 쏟아지는데 문화의 힘으로 높아진 K-브랜드 위상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